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 미래인재 아카데미 채널에서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우리 박희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손님으로 모신 손님이 우리 진영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진영준 교수님은 뭐 본인이 이제 또 소개를 해 주시겠지만은 홍익대학교에서 불문 교수 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전문학, 세계문학 100권을 다시 번역해서 정말 읽기 쉽게 그것도 추격으로 번역을 하셔서 또 분량도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을 생생하게 살린 그런 작품들을 100권을 내셨습니다.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진영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께서 10년에 걸쳐서 세계문학고전 100권을 추격해서 다시 쓰신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래인지 아카데미에서 세계문학 독서 토론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 함께 보고 계신 분들께 또 궁금한 점들 저희가 대신해서 인터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네, 첫 질문 드릴게요. 네. 뭐 계기라고 그러면 굉장히 엄숙한 단어인데 제가 살아온 행적이 그렇듯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다 한 거예요. 어쩌다 한 건데 예, 조금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절친인 그이 책이 나온 산림출판사 심사장 심만사장이 늘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마음속에 짐처럼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몽주의 시대가 한번 꼭 오긴 와야 되는데 그게 결여된 것 같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단계인데 그거의 책임은 아무리 봐도 출판사에 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젊은이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젊은이들이 읽을 만한 시리즈를 내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정작 읽을 책은 없는 이런 현실을 좀 안타까워했어요. 뭘 읽으란 말이냐? 그러고 권하라고 그러면 권할 게 없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역사, 과학, 뭐 인문, 철학, 그다음에 문학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시리즈를 내겠다. 그런데 그런데 이 친구가 털컥 어이 진 교수 문학은 당신 혼자 해봐. 근데 그런 뭐 취지야 여러 가지죠. 그 취지를 사실은 그 기획할 때 조금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전체 작업을 하면 좋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작품의 질도 어느 정도 그 균질성을 유지하면 좋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맞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 작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작업인지는 모르고 해보지 뭐 그랬다가 덜컥 걸려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면서 하고 나서 와 이거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구나. 그런 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자각했다면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질러 놓고 보자. 뭐 그런 정도입니다. 어떤 작업인지 모르고 일단 해보자. 네. 저질러 놓고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방대한 작업을 해내셨는데요. 정말 대단하고, 저희가 그 축약과 축역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음, 받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음. 이 축역에 대해서 일단 좀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부로 말씀드리면 축약은 번역 장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축약은. 그냥 작품을 읽고, 그게 뭐 번역본이라도 좋고, 뭐래도 좋고, 그 작품을 읽고, 그냥 줄거리만 추려서, 그거를 그냥 평이하게 쓰는 것, 이게 축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줄거리 위주죠. 그러나 축역은 엄격히 번역의 한 갈래입니다. 의역의 한 갈래라고 봐도 되는데, 왜 그걸 의역의 한 갈래라고 봐도 되냐? 번역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면서 하는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의역의 한 갈래입니다. 그럼 번역의 기본이 뭐냐? 우선 제일 먼저 작가와 동화되는 것, 작품을 창작할 때에 작가의 뭐라 그럴까, 정신세계랄까, 혹은 뭐 이런 거 동화돼 가지고 작가가 한번 돼보는 것. 너무 이상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작품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라든지 문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번역의 기본 자세거든요. 그러나 대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직역 의역 그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작가의 본래의 쓸 때의 작품을 훼손하면 안 되는 듯이 그냥 그 번역의 기본 자세는 그런 작가가 의도한 바를 그대로 옮기는 게 좋은 번역이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죠. 한번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 작품의 의미, 작가의 세계를 우리 독자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내식으로 다시 풀어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의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거는 줄여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의 추격이죠.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추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삼은 그 내 마인드는 뭐였냐? 기본 자세는 예컨대 단테 신곡을 번역한다. 그러면은 단테가 시간 여행을 해서 네. 21세기 한국 독자들 앞에서 한국어로 작품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 음, 그런 기분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옛날에 우리가 읽기 어렵게 혹은 방대하게 두꺼운 그런 고전식으로는 안 썼을 거예요. 예, 그래서 추격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의 정신을 창작할 때 기본 정신할까 이런 거를 그대로 소화해서 그거를 그거를 요즘 우리 한국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마치 원저자가 한국어로 쓰듯이 쓰는 것. 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예, 오늘 저기 잘난 척 좀 할게요. 이게 참 대단하시네요. 그 원저자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전의 굉장히 방대한 내용 중에서 과감하게 덜어내가지고 다시 창작을 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추격이라는 게. 예. 령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부분을 빼내고 어떤 부분을 살렸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레미제라블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건 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레미제라블 모르는 분 없죠. 근데 정작 프랑스인들한테 레미제라블 읽었냐 그러면은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프랑스인들도 정말 읽기 어려워합니다. 음, 왜 어렵냐? 우리 레미제라블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장발장이잖아요. 그리고 장발장이 그 미리엘 주교하고 만나는 장면. 이 주인공을 장발장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그 두꺼운 책의 1권 거의 전부가 주인공이 미리엘 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장발장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그러면서 읽으면은 아이고 그러고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더더욱이 그 내용이 미리엘 주교가 누굽니까? 신부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워낙 빅토르 위고 자신이
깊이가 있는 인물이고 세상에도 성찰이 많고 그다음에 공부도 많이 한 인물이니까 종교에 관한 자신의 여러분들 익숙한 용어로 하면 썰 여러 가지 이런 걸 무지하게 방대하게 풀어놔요. 그 부분 읽는 사람 진리죠. 그리고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뮤지컬이나 영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뮤지컬이나 영화에서는 사람들에게 좀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이기 쉬운 것 이걸 위주로 엮다 보니까 작품의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걸 중심에 놔버려요. 중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가 사람들 읽기 쉽게 새롭게 번역해야 되겠다. 별로 내가 사명감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미제라블 번역하면서 약간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줄이더라도 줄여서 번역을 하더라도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하듯이 미리엘 주교 얘기를 싹 빼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너무나 장황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좀 줄여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레미제라블 번역하고도 누구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요.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좋아해서 무지하게 여러 권을 읽은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생인데 제 이웃집에 살아가지고 제가 선물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레미제라블을 읽는 건 다 읽고 뭐 소년소녀부터 뭐부터 나온 다 읽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거 처음이라고 고등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건 뭐 맞구나 보람이 있다 뭐 그렇게 느끼게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이 번역한 작품 중에서 큰 애착을 느끼는 작품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입니다. 예. 고등학생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극찬인데요. 그렇죠? 교수님? 너무 재밌다. 그때 아니, 그리고 너무 두껍고 또 읽기가 어려우면 접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손을 놓게 되고 장식품이 돼버리는 게 또 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 읽기 쉽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고전 그 100권인데요. 이 100권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꾸준히 작업할 수 있었던 동력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동력이요. 어려운 단어만 나오면 내가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서 뭐 특별한 비결이 동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선은 제가 잠버릇이 좀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늘 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남들이 뭐 5시, 6시 그럴 텐데 새벽 2, 3시면 일어나 버릇을 했는데 네. 그냥 일어나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고 그때 마침 그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일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 번역에 매달렸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뭐 일거리 주어지면 다 하냐.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100권 우선 계획을 하고 했으니까 방대한 작업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작업 자체에 제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야 이걸 100권을 언제 얼마 걸릴지 모르는 100권을 하다 보면은 체력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매일 거기 매달려 가지고 뭐 오전 오고 하다 보면 금방 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절대로 오후엔 작업 안 한다. 점심 먹고 나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한다. 근데 오후에는 그냥 산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딴 일하고 이러면서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러고 보내고 다시 그 다음날 작업하는 거로. 근데 초창기에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러고 뭐 텔레비를 보거나 멍하니 있으면은 자꾸 뒤통수를 당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달려가서 작업을 또 초창기에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거 뭐 꼭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애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람 그 얘기가 한마디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의 태도랄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한마디로 대변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재밌어 했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자기가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게 그 일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일을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 예에서 제 예를 들어서 한번 들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재밌었어요. 에, 재미가 동력이었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도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그냥 본인이 정말 재미있어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하는 게 참 좋은데 재미있으면서 그것이 또 사회에 유익한 일, 이런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재미가 동력이 되셨군요. 그런데 그 이제 번역한 작업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게 번역을 했던 것이 그 알렉산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그리고 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열국지였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두 작품에 대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통찰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알렉산드로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번역이 제일 재밌고 쉬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거꾸로 그것도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디마는 그러니까 정말 이 100권 중에 제일 재미있는 작품 한 권 권하라면 뭐냐? 이때는 알렉산드로 디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실망 안 할 겁니다. 누구나 그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권 잡으면 손에서 못 놓게 만드는데 근데 번역은 쉽지가 않았어요. 추격은 특히 추격은 왜 쉽지가 않았냐?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신문에 연재한 소설인데 잡지에 연재한 소설인데 신문이구나. 그런데 흑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사소한 인물이나 사소한 그런 에피소드 뒤에 큰 줄거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이런 것들은 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나오면 고마워하거든. 내가 저 추격을 하면서 와 이런 거 빼도 되겠다 고마워라 이러면서 빼는데 알렉산드로 디마의 작품들은 그렇게 알고 뺐다가는 낭패를 봐요. 뒤에 가면 반드시 다시 등장하고 그 인물이 그 줄거리가 전체 줄거리하고 줄줄이 엮여서 맥락이 있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꾼이다. 신문에 연재하면서 그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도 전체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디마를 두말 없이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꼽는 이유는 첫째는 이렇게 독자들을 흡입하듯이 물론 연재했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도저히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재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문에 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디테일들이 전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엮어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진짜 천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국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열국지가 왜 힘들었냐? 그 너무 방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백 년의 역사잖아요.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그게 500년의 역사인데 500년의 역사를 몇백 페이지로 줄여서 쓰되 쓰되 핵심들을 추려내고 그것들을 다 연결을 하고 사실은 열국지 하나고 얇은 책 쓰는데 제일 오래 걸렸어요.
이 두꺼운 책들 몇 권을 읽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뽑아내고 그걸 다시 이야기로 엮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제일 보람을 느낀 음, 번역을 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낀 책 중에 하나가 열국지인데 삼국지가 훨씬 많이 알려져 있죠 중국 그 중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역사를 제대로 알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알려면은 열국지를 읽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국지는 그에 비하면은 작은 에피소드죠. 음, 그거는 그 한 나라가 멸망하고 위진남 목조 시대로 넘어갈 때의 얘기이고 이거는 500년 동안의 얘기죠. 예, 중국 문화의 기본이 형성되었던 그 시기니까 그리고 오늘 해당 뭐좀 그냥 과장 비슷하게 뭐 하기로 했어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땀 흘려서 엮은 책이니까 보람 좀 느끼게 해도 좋아요. 열국지는 예. 예. 또 삼국지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삼국지는 사실 소설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음, 그러면 다시 이제 번역에서 궁금증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직역과 의역에 대한 그런 논쟁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또 좋은 번역, 오역, 또 나쁜 번역, 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고요. 또 특히 고전이 예. 어렵다는 그런 편견이 어떻게 음, 보면 번역자의 오역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오역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번역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번역을 두고는 직역 의역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역주의자들은 작가의 본래의 창작 의도 이거를 훨씬 중시하는 그 직역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원작의 구문 자체에 깊은 작가가 심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 구문까지도 어,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음, 엄격한 직역주의자가 있죠. 그다음에 의역이라고 한 의역주의자들은 작품은 그런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의 뜻은 의미는 내용에 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의미를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구문 밖에 있다. 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그 나쁜 번역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뭐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의역주의자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저는 한마디로 당신은 직역주의자나 의역주의자냐 그러면은 저는 직역주의자면서 의역주의자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의 직역이냐? 절대로 작가가 애당초 이 작품에 담고자 하는 의미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직역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동화한, 파악한 그 의미를 가능한 한, 음, 가능한 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 독자들이 소화하기 쉽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는 의역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너무 중시하게 되면은 마치 그래서 저는 번역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터프리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연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번역을 사람들이 그럼 당신 번역하는 자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쉽게 그냥 음악 연주를 비유해서 거기다 내 번역은 연주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훌륭한 연주가 되려면은 원작에 너무 주눅이 들어도 안 된다. 텍스트에, 악보에 주눅이 들어서야 악보에 조금이라도 훼손할까 봐 벌벌 떨면서 무슨 좋은 연주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렇다고 악보에 없는 거를 자기식으로 막 연주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악보 연주가 아니죠. 다른 연주가 되죠. 악보를 완전히 소화해서 내 식으로 연주하는 것. 그 옛날에는 저런 비유도 했습니다. 방대한 작품, 아까 레미제라블 얘기를 하셨는데 뭐 5권, 뭐 수천 페이지 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라라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연주할 수 없을 때 그거를 잘 소화해서 실내악으로 만드는 것도 훌륭한 창작이다. 실내악을 즐길 분위기에서 실내악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그뭐 그런 식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고전은 너무나 직역에 매달리거나 너무 의역에 매달리거나 읽기 어려운 게 됩니다. 너무 직역에 매달리면은 암독 텍스트로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말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번역인 경우가 너무 많고 의역인 경우는 음, 이번에 제가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의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가지고 작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늘어놓은 그런 번역들 보고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의미 훼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읽기 어려운 책을 만들어요. 본인이 그걸 창작했겠어요. 그냥 그 그래서 둘 다 읽기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제 번역 태도에 이미 드러나 있는지 모르지만 작가와 동화돼야 할 때 작품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외국어 실력도 아니고 뭐 작가에 대해서 혹은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아니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문학적 감수성이다. 문학적 감수성. 이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구문 따라서 혹은 그 작가 작품 하나 연구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번역을 하는 경우 되게 되게 문학적 향기가 물씬 풍기는 원작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작품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과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찔리네요. 저도 이제 번역을 저는 문학 작품은 말고 다른 것을 좀 번역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참 단어 선택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 뜻은 알겠는데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 교수님의 그 이제 추격본으로 번역하신 작품들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 원작의 정신은 생생하면서도 읽는 게 굉장히 쉬워요. 아주 글이 유려하게 넘어간다라는 또 그런 사람들 평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쉽게 읽히도록 쓸 수 있었는지 그 비결 좀 배우고 싶네요. 뭐 동어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원작자하고 동화한다는데 일단 동화해가지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한다는데 사실은 애당초 그 방법이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 고전, 사람들이 고전하면은 읽기 어렵다라고 하는 편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깨져야 될 게 그 편견입니다. 고전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몇 권 어려운 작품이 있긴 합니다. 자기의 모든 사상을 다 거기다 넣고 이래가지고 그 정말 전문가 혹은 무슨 사상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그 정말로 어려운 작품을 쓴 작가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자기 문학적 그 성향에 따라서는 명백한 의미가 아니라 모호한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고전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고전이란 거는 기본 요건이 독자에게 접근하기 쉬워서입니다. 고전 작가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왜 그렇겠어요? 뭐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거 좋은 책이다 그래봤자 독자들이 일반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게 고전입니다. 예컨대 예컨대 단테 신곡 단테 그때만 해도 지식인이고 거기서 그 네노라는 작가인데 시인인데 그러면 당연히 라틴어로 작품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은 피렌체로 썼거든. 방언이에요 말하자면 지방어인데 그거로 썼어요. 왜?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거의 모든 작품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독자들에게 가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애쓴 작품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빅토르 비고 같은 사람은 좀 빼놓고 그냥 반은 그냥 현학적으로 그런 열정이 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알기 쉬운 음, 사람은 독자에게 접근하기는 쉬운 작품을 쓸까 고민한 작품들인데 이게 왜 어려워졌냐? 디테일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전이 어렵게 여겨진 거는 순전히 번역 때문이에요. 번역이 뭐 제가 번역을 마치고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거기서 기존 번역의 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전은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우리말로 읽기 어려운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다가 우리말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과 만나면은 안정하세요. 이건 오역이다. 음, 원작자가 그렇게 어렵게 쓴 게 아니라 음, 번역을 그렇게 어렵게 했다. 고전은 그렇게 해서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쉽게 넘기기 어려운 책이다. 우리말로는 잘 읽히는데, 오, 가슴이 찔려. 혹은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무슨 소린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게 고전이지. 나한테 감흥을 많이 주어야지 고전이지. 무슨 문장인지도 모르겠어 가지고 씨름하면은 그건 고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우리나라 그 역자들이 일반인 독자들께 준 가장 큰 나쁜 그 범죄 비슷한 해악이 고전을 어렵게 번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나오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독자들 반응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우 그 전에 읽기 어려웠던 책, 엄두도 못 내던 책을 내가 드디어 읽게 만들었다. 너무 뿌듯하다.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은데 그 중에는 잘 읽고 나서 아이 고전이 이렇게 읽기 쉽다니 사기당했잖아. 그만큼 편견이 큰 거예요. 읽기 쉽게 만들면은 원래 고전의 모습을 회복시킨 건데 음, 고전을 훼손한 거로 알아.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원장님이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냐? 물론 뭐 조금 약간의 글재주 있었겠죠. 그러나 기본은 원작에 가까이 간 거다. 음, 원작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읽기 쉬운 게 됐다. 뭐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사실 그런 사람들도 가끔 봤었어요. 추격본을 읽었는데 너무 쉽고 이해가 잘 되니까 여기 혹시 뭐가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번역본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뭐 중요한 부분은 빠진 게 없더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그 어떤 책이든가 하여튼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한 영문학자가 동료가 그냥 봐도 동문학자다. 괴테 파우스트 번역하고 나서 그걸 읽더니
그 강의를 해온 양반이에요. 파우스트로 학교에서. 그러더니 그 양반 일성이 이거 추격본 맞아? 너무 다 들어있다 이거죠. 자기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이.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지하게 기쁘죠. 뭐, 그 저기, 명문학자가. 예. 저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고전은 읽기 어렵다라는 편견, 또 그리고 원작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 이걸로 인해서 원장님도 방금 질문하셨지만 다 읽고 나서 이거 뭐가 빠진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읽혔는데 어,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갖는 독자들 있잖아요. 이런 고전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이런 읽기 어렵다는 그런 편견에서 정말 어떻게 벗어나야지 우리가 고전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팁이라고 할까요? 네, 교수님 주신다면요. 네.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네, 고전 컴플렉스. 오전 컴플렉스, 원전 네, 컴플렉스. 네, 그 원전 네. 컴플렉스는 사실은 문화 컴플렉스 비슷한 거라서 음,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에 꽤 만연해 있는 겁니다. 실은 음, 그게 뭐 사대주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작품, 내 번역본들 읽으면서 절대로 찜찜해하지 마라. 꼭 저기 원전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읽고 있으니까 음, 또 이거 읽고 나서 또 아우 뭔가 그 다 못 읽은 것 같은 그런 서운함 이런 거 찜찜함 느끼지 말고 그냥 분명히 내가 작품을 다 읽었고 소화한 거로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은 지금 박사님이 얘기한 컴플렉스 같은 거 저절로 벗어질 거다. 컴플렉스 벗어야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지 말고 그런 네. 자세로 읽다 보면은 뭐 우리 같이 진행해 왔지만 네. 이제 다 벗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럼요. 톨스토이도 읽고 도스토옙스키도 읽고 너무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수님 그 저희가 이제 토론하면서 문학의 힘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문학이란 개인에게 배달되는 사람의 마음, 또 상상력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와 다른 세상과 사람이 되어보는 힘 이렇게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전 읽기가 바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이해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교수님 생각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 어떻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이구야. 아, 저는 뭐 문학 작품이란 개인에게 배달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그 자체로 뭐 음, 덧붙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역지사지란 단어도 되겠고 남의 입장도 해보고 남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그 훈련을 안 하고 살거든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점점 더 에고가 강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돼가고 남에 대한 배려 줄어들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남의 마음을 읽고 남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데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보는데 워낙 바쁘고 그런 저 계기도 안 주어지고 교육도 별로 없고 그럴 때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읽고 소통하는 훈련에는 문학 작품이 최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에 저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독할수록 그래서 내 혼자 개인 배달되는 마음이라고 저기 얘기한 거는 그런 사람의 깊은 마음에 가닿으려면은 자기 혼자 홀로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한동안 썼던 단어가 인간은 가장 고독할 때 가장 많은 사람과 연대감을 느낀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가장 홀로일 때가 많은 사람과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불어로 하면 재밌어요. 솔리테르가 소독한이란 뜻이고 솔리데르가 남과 연대를 맺은 이런 거거든요. D 하나만 달라요. 단어가. 근데 그 이번에 우리 저기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저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네. 이번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들 자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작품에 대해서 느낀 점 얘기하고 이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렇게 함께도 나눌 수 있는 거구나. 마음이 굳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계기가 쉽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또 중요한 서로 간의 마음 전달, 마음 읽기 훈련이 될 수 있겠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지금 몇 년째 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예. 네, 이제 요새 이제 AI 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AI가 이런 문학하고 이제 뭐 AI가 뭐 간단한 글도만 창작하고 이제 그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음.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뭐 아니면 또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든지 경계해야 된다든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야 저보다 유 원장님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아니, 오히려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건데 저는 뭐 그냥 AI라고 얘기하기보다는 AI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 실제로는 과학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눈부시게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시대가 AI 시대 그러면 저는 그거 동의해요. 이건 정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시대구나. 정말 새로운 시대구나. 산업혁명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뭐, 누가 4차란 말도 거부하대요. 그거보다 더 큰 변혁이다. 이거는. 그러나,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인류가 살아가는 한 언제고 변치 않는 인간적인 속성이다. 아무리 변하더라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변한 시대를 살고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더라도 공유하는 게 있다. 내가 아까 공자님 얘기 들었지만 공자님하고 나하고 비슷한 게 왜 없겠어요? 서로 고민하는 부분도 같을 거고 어떤 게 삶의 의미일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AI 시대라든지 이쪽의 변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질문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언제고 인간이 살아간다 그러면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 그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니까 사실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역으로 그런 질문이 더 절실해진 세상이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더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되는 세상이다. 이거는 시대에 거역하는 얘기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더 절실하다. 그 시대를 수용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원한 질문, 변화하는 와중에서도 놓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장 깊이에서 우리가 지금도 공유할 수 있는 식으로 던지고 있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가
문학 작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는 거는 이제는 이제는 캐캐묵은 옛날 얘기를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하고 절실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읽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거기서 우리 인간이 AI화 돼가는 것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아, 의미인가요? 예, 음, 예.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뭐, 여담으로 곁다리로 얘기하면은 전에도 얘기했나 모르지만 그 많은 작가들 중에서 진짜 천재 한 명 꼽으라면은 누구겠냐 그랬을 때 메리 셸리를 꼽겠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천재예요. 20대도 되기 전에 어떻게 그런 작품을 썼을까? 그, 그 당시에 썼던 그 작품이 지금부터 뭐 3세기 전이죠. 근데 어떻게 지금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그때 던졌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을 우린 되게 괴물로 알고 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죠. 인조인간을 만든 그 과학자가 프랑켄슈타인인데 바로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제가 괴물이라고 그랬는데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인조인간을 괴물로 만든 거는 누구냐? 사- 사람들이죠. 그렇죠. 음, 타고난 건 괴물이 아니거든요. 괴물이 아닌데 사람들의 편견과 기존의 어떤 그 뭐 왜곡된 눈길, 왜곡된 사고 이런 것들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그 인조인간을 괴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착안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AI 시대에 꼭 AI와 대결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대결 그러지 말고 자리를 뺏기네 뭐 인간의 자리를 AI가 뺏어가네.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논지를 진행하다 보면은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인조인간을 괴물로 만들듯이 AI도 괴물로 만들 게 아니냐. 그 눈이 투영될 테니까요. AI에게. 어떤 식으로 AI가 발전할 거냐 떠나서 그 눈이 AI에게 그대로 투영될 거 아니냐. 그러니 이 기회에 인간들이 그동안 너무 바삐 살아오느라 진보하느라 발전하느라 잊고 있던 질문들 음, 이런 어떤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이라도 좋고 깊은 철학적인 성찰이라도 좋고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종교적인 성찰이라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AI한테 던져보는 것, AI한테 심어주는 것, 뭐 이러면은 정말로 아주 좋은 의미에서 AI가 인간의 안내자, 스승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거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저 같은 이런 인문학자가 그런 뭐 거창한 문제에 답이 되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문학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문학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그 미래 인재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뭘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고 거기에 관해서 뭐 탐구도 해보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생각하는 능력, 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하는 능력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감성 지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둘 다 키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고전 네. 이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뭐 정답을 얘기해 놓고 어떻게 보신다니 그러면 제가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예. 예. 그 아까 그 음,
그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 메리 예, 가 아주 천재적인 작가였다. 뭐 18살의 그런 예. 네. 만으로 18이죠.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 이 작품이 앞으로 우리 AI 시대에 음. 살아갈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이것이 읽히고 어떤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고 좀 보시는지요. 묘하게 저는 그렇게 큰 뭐 기대랄까 예상은 안 했는데 100권 책 중에서 프랑켄슈타인이 비교적 많이 읽혀요. 사람들 많이 읽히는데 근데 제가 뭐 짐작하기보다 실제로 그 독후감 서평 이런 것들을 쓴 거를 주로 보면은 와 역시 독자들은 예리해요. 읽고서 그 전달되는 게 아 괴물을 프랑켄슈타인 영화 보고 이러고 괴물을 무섭게만 여겼는데 이거 치사하게 프랑켄슈타인 지가 만들어 놓고 도망가다니 맞아요. 괴물이 불쌍하다. 사람들이 음, 괴물 만들었잖아. 이런 음,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반응만 보고도 됐다. 읽으면 된다. 음,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그 괴물시하는 거 이게 극단화되면 뭐 선악 구분도 되겠고 우리가 뭐 사갈시하고 이런 대상들이 대개는 우리의 마음의 투영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 안에서 만든 모습을 상대방한테 투여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그 상대방이 정말 괴물이 대표적인 게 프랑켄슈타인이잖아요. 상대방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괴물로 만든 거지. 괴물로 만든 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게 수용된 거잖아요. 그 피조물한테. 그래서 그런 그 상호 이해의 마인드를 키우는데 이런 작품도 참 도움이 되는구나. 달리 보일 거요. 아마 이 작품 읽고 나면은 그 전에 뭐 자기가 피했던 인물이나 뭐 이런 인물들이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그런 작은 힘들이 모이면은 의식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고전 작품들이 영화화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 영화를 이렇게 먼저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잘못된 편견을 갖게 작품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음. 시각 이미지가 힘이 크죠. 시각 이미지가 그냥 자기를 압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배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작품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는 영화고 소설은 소설이고 별도의 그냥 각기 다른 작품으로 감상해라 이런 쪽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화가 소설 그대로 원작 그대로 제대로 재현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몇 편 기가 막히게 소설 세계를 영화로 그대로 재현이랄까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 중에 몇 편인데 대개의 경우는 영화처럼 제한된 장르가 없거든요. 무슨 시공적인 제한이 아니라 무슨 제한? 독자, 아주 시청자. 우선 그게 그게 제일 먼저 제약으로 오는 그런 장르가 영화니까 특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품의 본래 있던 핵심 내용이나 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흔히 있을 만한 주제를 그 중에서 꼽아내 가지고 그걸로 영화를 중심축을 삼아 버리니까 뭐 하다못해 좀 호메로스 저 일리아스가 그, 그 브리시아스하고 그다음에 아킬레우스 간의 브레시우스와 아킬레우스 간의 연애 이야기로 변질되잖아요. 원작에서는 뭐 조금도 안 나오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냥 영화 그 자체 재밌으면 된다. 잘 그렇게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가지죠. 나는 영화 봤으니까 책 음, 안 읽어도 돼. 뭐 이런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역으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소설 읽으면서 아이씨 왜 영화랑 달라 이렇게 이러면서 거꾸로 영화를 기준으로 작품을 보는 경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방해하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좀 너그럽죠. 뭐 너그럽게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닥터지바고 같은 영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라라의 테마 뭐 음악 그러고 집에 배경이니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실은 닥터지바고의 파스테르나크의 닥터지바고 원작에 비하면은 작은 단편이에요. 네. 단편식으로 엮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방대한 내용들을.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 경우는 원작의 훼손이라는 생각 안 들거든요. 새로운 창작이고 각색이다. 뭐, 그 재밌, 좋은 작품은 그렇더라고요. 방해 안 해. 그건 그거고. 이쪽은 네. 이쪽이고 따로따로 서로 오리지널티를 폼내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이 재밌네요. 그 닥터 지바고가 3시간이 거의 넘는 그런 그 맞아요. 작품이 있는데 그게 그 전체 소설의 그러니까 한 편에 불과하다니까 정말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즐기고 감상하면 되고 그렇다고 소설을 안 읽어도 된다. 이건 전혀 아니다. 이건 소설 다른 작품으로 생각해서 또 봐야 된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제목만 같지 다른 작품이다. 제목만 같지 다른 작품이다. 아예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제목만 같이 다른 작품이다. 네. 음.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상상력을 좀, 뭐랄까, 좀 없애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설책을 먼저 봤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에 음.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그 청소년들이 이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학생들 또 교사, 학부모, 고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컬렉션이 처음에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기획이었는데, 네. 지금 뭐 다양하게 일반인 또 교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교사들이 이 추격본을 읽는 것이 학생 교육이나 또 개인적인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지 여쭙겠습니다. 네, 교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네. 처음에는 저기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청소년들에게 권어책이 너무 없었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도중에 하다 보니까 반응들이 여러 군데서 특히 뭐 음, 제 또래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내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그 못 읽고 한세상 산 게 큰 짐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읽으려니 엄두가 안 났는데 그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리고 아까 단테 신곡 예를 들었는데 그건 뭐 한 80대가 훨씬 훌쩍 넘기신 어르신과 고등학교 4학년이 둘 다 제일 재밌다라고 꼽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 굳이 모든 책들은 어떤 타겟층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타겟을 정하지 말자 넓히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고요. 출판사 당국이죠 뭐 합의를 봤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번역을 계속 해나가면서 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야, 최소한 국어 선생님만이라도, 네.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만이라도 음, 이 작품들을 읽고 거기서 그 무언가를 느끼고
그 무언가 아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생긴다면 그걸 전달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큰 삶의 교훈과 지침을 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선생님은 얼마나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까? 네. 아이들이 아이들 그 선생님 그 얼마나 인기 있고 그거를 작품을 읽고 몇 가지 저 어디서 찾아가지고 줄거리 요약 그다음에 뭐 이거 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가는 선생님하고 작품을 실제로 읽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과 눈길 마주치면서 실제로 자기가 느낀 감동을 전해주는 선생님하고는 애들 금방 알지 않겠어요? 뭐 들키고 안 들키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진짜 가슴에 뭔가 남을 겁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감동 어린 한마디 해주는 은사분일 텐데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은사분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작품들을 읽은 덕분에 그러면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나라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학생들에게도 많이 권해서 아이들이 많이 읽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진짜 한 아니요. 단계 성숙할 거다. 이런 과감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읽고 거기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도 갖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고전 문학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이런 지성과 감성을 갖추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그 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문학평론가, 대학 교수, 한국문학번역원장 등 굉장히 다양한 길을 걸어 오셨잖아요. 이 모든 경험이 이번 추격 작업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과의 사귐, 또 그 인생의 큰 보람으로 꼽으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너무 따뜻한 스승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술 좀 많이 했는데, 했죠, 뭐 학생들하고. 아, 네. 이런 경험들이 이번 작업과 또 앞으로 활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뭐, 고등학생, 방금 얘기도 하셨지만, 청년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이런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아유, 대학 선생 노릇 30년 이상 하면서 네. 지겹게 애들한테 해온 소리, 뭐 여기서 또 뭐 하겠어, 여기랑. 아, 근데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무 간단해. 여기랑 음, 정을, 정이 중요한 거다. 착하게 살아라. 뭐 그 얘기만 음. 해온 셈인데, 그, 이 작업 자체를 제가 좀 과장되게 여태까지 뭐 글 써오고 평론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작업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애당초 그런 사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일들 중에 제일 신이 나서 제일 재밌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저절로 하게 된 걸 겁니다. 그리고 뭐 한 1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서 자판 두드리던 버릇이 그대로 이어져서 아마 다행히 체력이 좀 버텨주니까 체력이 닿는 한은 계속 앉아서 자판 두드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지금, 이제 고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사실은 읽어서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토의도 해보고 나눠보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전을 읽고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뭐, 그 원장님이 실제로, 뭐,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미가 있다, 그러고서 그거를 혼자만 느끼기보다는 남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잖아요, 독서 토론.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보다 윤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런 성과,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아니면 우리 박희정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 그거는 제가 오히려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저희는 독서 토론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저희가 읽고 금요일마다 만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50권이 넘어가고 56권째 이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러시아 뭐 소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까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못 읽을 책이 없다. 어렵지 않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정말 그 집에 그냥 꽂아놨던 그 두꺼웠던 고전 책이 이렇게 쉽게 교수님 책의 번역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지만 중간중간에 머물러서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 폭이 너무 넓어지고 매주 루틴처럼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또 가족처럼 저희 독서 토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다 교수님, 원장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많이 또 성장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원장님이 플랫폼을 음, 마련해 주셔서 네, 네. 저는 이제 원래 그 시작한 거는 저 혼자 읽으려고 하면은 도저히 다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뭐 계속 자기 개발 관련된 그런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런 쪽 책만 주로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문학 작품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있었는데 이 100권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걸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혼자서는 읽을 자신이 없어서 그럼 같이 모여서 자, 그랬는데 그 덕분에 지금 이제 55권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는 그 과정에서 이제 토의를 해보면은 야, 이 같은 작품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느끼는 게 다르고 다양하구나. 그런 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느낌을 서로 교류하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걸로 바쁘다 보니까 그냥 목요일 저녁부터 되게 바쁩니다. 다 읽느라고 월요일 금요일 아침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읽으니까 오히려 또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아요. 이걸 전에는 한 일주일 전에 읽었더니 그다음에 벌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 이렇게 함께 읽어서 함께 또 같이 토의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구나 이런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같이 이제 토론하고 그러면서 작품을 읽고 느낀 점들, 네, 그다음에 생각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이게 진짜 질문들이다. 무슨 책에 나와 있고 전문가들이 뭐 책의 의미를 뽑아내고 질문하고 이런 거보다 음, 정말 생생하게 내가 음, 뭐 어떤 대목 하나 행동 하나하나 뭐 여기에 대해서 필 꽂힌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독서다.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게 무슨 교과서처럼 이 책에선 이걸 읽어 이걸 의미를 밝혀내야 되고 여기선 뭐 이 방향으로 읽어야 되고 이런 질문을 이 작품을 읽으면 던져야 되고 이건 미리 필요 없이 작은 문장 하나라도 작은 인물의 행동 하나라도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갖게 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최고구나. 아니 실제로 그
토론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서 그럴 때 제가 팍팍 꽂혔거든요. 와, 와, 이게 그 음,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음, 그럼 참고로 저희가 지금 그 하는 진행하는 과정이 처음에 일단 간단하게 소그룹으로 그 작품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질문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질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좀 특별하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음, 과정이 이건 참 좋았다, 새롭다 음.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이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 아이고, 뭐, 전부 다 우선, 음, 그, 가장 내가 많이 놀라는 거는 질문 과정이에요. 질문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질문들이, 전혀 천편일률적이나 스테레오타입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진행되면서 이게 뭐, 20권, 30권, 40권, 50권 넘어가면서 이런 표현은 안 써야 되기 세련된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점점 더 내재화돼요. 전에는 그냥 좀 의무적으로 혹은 그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주어졌다면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질문 하나하나가 다 내재화된 질문이구나.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음미하면서 그 느끼는 그런 게 요즘은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질문을 통 토론할 때 재미있는 건 말도 못하고 그냥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생각하는 힘이 이제 점점 더 키워졌다고 이렇게 볼 그러면 수 있죠. 예. 음. 어, 저희가 또, 중년 이상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 중년, 문학 아줌마, 막 이런 표현을 했다가 교수님이 문학 뒤에는 소녀라, 소녀다. 중년이란 표현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정말 그 문학 소녀의 감성으로 그 매주 이렇게 또 새로운 책을 통해서 느낌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많이 알려줘서 이 독서 토론 또 세계문학 100권 네, 함께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정말 요즘처럼 바쁜 세대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읽어야 될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에도 몇 권씩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 하지만 우리가 왜 굳이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좀 무슨 어떤 좀 고전을 읽는 의미 조금 현재 AI 시대라고 얘기하는 요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은 고전 읽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오블리게이션 의무감 가지고 책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볍게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까? 뭐 제일 좋은 거는 작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처음엔 좀 망설여지더라도 낯설더라도 그런 독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이걸 결성하거나 곁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같이 참석하거나 조금 용기를 내서 우리 세계문학 컬렉션 독서 토론에 들어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화장실에다 놓으세요. 화장실에다. 뭐 저는 화장실에 늘 책이 있는데 거짓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두꺼운 책 500페이지 되는 책 1년에 두세 권 넓지. 화장실에 있는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독서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화장실에서 놓고 그리고 제가 실험해 봤더니 화장실에서 아무리 책을 읽어도 변비 안 걸리던. 음. 그러니까
지금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 두꺼운 책이건 뭐건 따로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읽으려면은 음, 딴 일들 하다가 바삐 짬 내서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화장실에 놓고 읽는 게 최고다. 뭐든지. 그러면은 음, 저절로 친해질 수 있다. 음. 우선 알렉산드로 디마 작품부터 화장실에 한번 놔봐라. 뭐 이런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대략 그 질문을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근데 하나 빠진 게 본인 소개하는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음, 지금 본인 소개를 부탁하고 한번 쭉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그게 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진영준 교수님, 특히 세계문학 어, 작품을 100권을 추격을 해서 다시 다 번역하신 진영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진영준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뭐 내세울 게 별로 없지만요. 어쨌든 제 그 뭘 평생 했냐 그러면 대학 교수 평생 했죠. 30 몇 년을. 그리고 제 불문학이 전공이라고 그러는데 전공이라고 불문학이 전공이죠. 불문학과에서 교수로 30 몇 년 했으니까. 그러나 당신 전공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일종의 상징학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상상력을 공부한 덕분에 대학에서도 그 불문과에서만 강의한 게 아니라 경영대학원 혹은 뭐그 미대 시각디자인과 뭐 서양학과 이런 데서도 상상력 관련 강의들을 좀 했고, 음, 그리고 상상력을 전공한 덕분에 비교적 그 인터디시플리너리하게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쪽 분야에도 조금 폭넓게 관심을 갖고 그 저기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요 100권 끝내고 나서 바로 지금 또 무슨 다른 책, 역사 세계사 책을 쓰게 된 것도 제가 불문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아마 상상력을 전공해서일 겁니다. 이놈의 상상력이 너무 자유롭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상력 자체가 자유롭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기웃거리는 놈이라서 그놈이 세계사 쪽도 기웃거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이 번역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조금 훈련이랄까 도움이 된 거는 제가 도중에 한국문학번역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3년간 그 기관을 맡아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번역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 한국 문학이라든지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번역 작업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현재 외국 문학 작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샅샅이 살피게 됐었고 그런 정도 제 소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 저희가 이 정도면은 그냥 인터뷰를 마치죠, 일단은. 예, 네, 먼저 예, 예. 예. 마무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 진 교수님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끝? 요 정도. 네. 마무리 박기정 선생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해주셔야지, 정말. 네. 네네네. 그러니까 고전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인터뷰가 고전에 대한 그런 문턱을 좀 낮추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우리 세계문학 컬렉션 추격본 100권 소식과 함께 또 세계문학 독서 토론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